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정말 한창인데, 이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 대상자들을 800만 명으로 잡고 우선적으로 체포 추방키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내부 지시 메모를 입수를 해서 거기를 살펴보니까 네.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됐고 이제 부분적으로 신속 추방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체포해서 추방하려는 그런 작전을 펼 것이라고 짐작은 돼 왔는데, 구체적으로 이 아이스의 그 필드 오피스에게 그 지침까지 명령까지 내려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 명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좀 전체 불법 체류자들은 1100만 명으로 보다가 그래도 바이든 시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300만 명. 심지어는 이제 합법 체류 신분을 일시적으로 얻은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네. 분들까지 하면 말 그대로 한 1600만 명 정도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바이든 시절에 한 800만 명은 늘어난 거 아니냐. 심지어는 1000만 명 늘어났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트럼프 측의 이제 그 추산이었는데요. 그래도 한 1300만, 1400만 정도로 보더라도 그 가운데 바이든 시절에 들어온 사람들만 해보려도 상당수가 달하고, 그래서 한 800만 명은 신속 추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800만 명은 이제 가장 신속 추방이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방 재판에 넘겨지면은 지금 하세월이거든요. 추방 재판에 300만 건 이상, 많게는 360만 건이나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방 재판 일정을 잡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붙잡아서 체포해서 추방 재판에 넘겼다가는 체포는 하더라도 추방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속으로 공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은 벤스 부통령이 얘기한 게 합리적인 목표는 한 해 첫 해에는 한 100만 명 추방하는 것이 합리적 목표 아니겠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 규모, 심지어는 아이젠하워 시절보다 더 그걸 뛰어넘는, 아이젠하워 시절에 130만 명을 추방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한 150만 명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는 그게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합리적인 목표는 오히려 100만 명인데, 요것도 지금 최근에 체포 추방 작전의 실적을 보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지 숫자를 좀 올리려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스의 국장대행, 이 사람은 20년 이상의 그 베테랑 이민단속 요원에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장대행으로 지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완전 해고는 아니지만 일단 지휘 책임을 물어서 물러나게 하고 이제 일선에 가서 지휘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아마 긴장하고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 내부 지침 메모, 지시 메모를 보면은 이런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한 800만 명이나 있으니까 이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해서 아주 조속히 신속히 추방해서 전체 추방자 수를 늘려라, 이런 지시 메모가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요. 첫 달 한 달 동안은 2월 한 중순 이후까지인데요. 그때 첫 달은 한 3만 7천 명 정도밖에는 추방을 못했거든요. 그것도 아마 체포한 것이 2만 명이니까 2만 명을 다 추방하지도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3만 7천 명이 추방을 했다고 발표한 것은
그대로 이제 자진 출국자라든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육로로 버스트레인으로 이렇게 송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리무벌인데 리무벌에 리턴이라는 것이 있고 디포트가 있고 뭐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숫자가 많으면은 이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그냥 뭉뚱그려서 37,660명인가요? 그 정도를 딱 한 달 동안에 추방했다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추방은 아니고 송환 안도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추방도 물론 들어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갖고는 이 한 해 첫 해에 100만 명 추방이 전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받으니까 그 숫자를 아마 늘리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그 색다른 신속 추방 대상을 우선 체포해서 추방하는 그런 작전을 이제 전개할 것으로 그런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신속 추방 대상 800만 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네, 뭐 이민 정책 하면은 말 그대로 트럼프 이민 정책은 바이든 정책을 180도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4년 동안에 이제 허락을 받건 어떻게 이제 들어왔다가 국경에서 체포됐는데 미국 안에다 그냥 풀어준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뉴욕이니 덴버나 이런 데 갖고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로컬 당국에는 엄청난 재정 부담도 물론 뭐 연방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돈이 그 돈 다 세금으로서 이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이 교육까지 시키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 시절 4년간 미국에 일단 들어온 여러 가지 그 패럴 정책을 남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런 패럴 정책의 남용, 이것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합법 체류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것을 패럴을 모조리 다 이제 취소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시절에 4년간 들어와서 이렇게 허락받은 사람들만 하더라도 5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책적으로는 2년이 안 된 사람들을 우선 신속 추방 대상으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시비가 덜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년이 안 된 사람들은 바로 추방 재판에 넘기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캘리포니아로 봤을 국경에서 접경 100마일 이내에서만 적용되던 것이거든요. 이걸 미 전역으로 다 확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바이든 시절 4년 동안에 2년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단순 계산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라는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시절에 미국에 들어온 이런 합법 체류 신분자들까지 모조리 그런 테러를 갖다가 TPS나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밀리 유니피케이션 프로그램도 있고 CHNB라는 거는 이제 쿠바나 이런 사람들은 IT 해상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또 일시 체류를 허가하는 그런 플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조리 지금 취소시키고 있고, 취소되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불법 체류자가 돼서 바로 이제 추방 대상이 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게 추방 재판에 안 넘기겠다는 것이죠. 뭐 시비가 걸려서 법적 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신속 추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숫자들을 갖다가 좀 밝혔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한 것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규모가 대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저도 뭐 전해드린 대로 베네수엘라 출신들 TPS 취소하면은 그게 60만 명이나 되거든요. 두 차례 걸쳐서. 네. 이렇게 했고 IT도 50만 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CHNB라는 플랜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또 네 나라 출신들 53만 1,600명이나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21만 4,800명. 뭐 이러다 보니까 뭐 580만 명의 엄청난 숫자가 이제
대부분 지금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안 된 것은 이제 난민망명 신청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100만 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전부 들어오게끔 했으니까요. 이것도 있고, 국경에서 트럼프 시대가 딱 개막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게 큰 변화가 CBP 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CBP가 이제 국경을 우리가 이제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맡는 사람들도 CBP 소속이고, 국경순찰대 소속도 이제 CBP가 상급기관인데요. CBP 앱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하루에 몇 명씩 이렇게 승인을 하면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CBP 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중에 뜬 거죠. 이 CBP 앱을 통해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만 해도 8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TPS 전체는 한 110만 명 되고요. 유일하게 지금 거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다카 수혜자들 54만 5천 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합법 이 패롤 정책을 폐지시켜서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이거 물론 추방보다는 알아서 스스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선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안 나가면은 체포해서 추방하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시절 4년 동안 들어왔던 이 580만 명부터 우선적으로 이제 체포해서 추방을 하는 그런 정책을 작전을 펼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네. 형사범죄자 나머지는 이제 66만 명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43만 6천 명. 또 펜딩 중인 사람들이 22만 7천 명인데, 이들 중에서는 1년 365일 이상 실형을 받으면 영주권자도 추방 대상이니까, 이것저것 최근에 등록하라고 얘기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등록하라 그러면 형사범죄가 가중처벌에 돼갖고 364일에 받은 사람들도 무조건 이거 걸고 저거 걸고 그러면은 다 신속 추방 대상으로 이제 추방을 시킬 수 있는, 걸리면 하여튼간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지금 잠적한 사람들만 해도 130만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도망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말 그대로 지금 추방재판에서 최종 추방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또 추방재판을 또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만 잡아서 이제 신속 추방하더라도 상당히 추방자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신속 추방에 집중키로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은 이제 체포 작전도 지금 차질을 빚는 게 사람 찾아내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다가요. 네. 체포를 했는데 수용 시설이 벌써 100%를 넘어선 겁니다. 아하. 예, 두 가지 수용 시설이 이민구치 시설이라고 그러죠. 이미그레이션 디텐션 센터라고 그러는데, 이 구치 시설의 침상이 지금 한 4만 5천 개인데 실제로 돈을 받고 있는 거는 4만 1,5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침상 1인당 침상 그러니까 4만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4만 2천 명을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4만 2천 명에 그나마 그것도 국경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을 많은 부분은 이제 바로 신속 추방한 것이고요. 현장에서 조금 이제 마이너한 사람들은 바로 추방 못하게 돼 있거든요. 현행법은.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금을 하는 게 2만 2천 명을 지금 그쪽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 2만 명을 지금 일단은 내부 단속, 미국 내부 단속에서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는 것이 2만 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 4만 1,500명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4만 2천 명을 했기 때문에 108% 초과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잡아도 놀 때가 이제 사실은 민간 그런 감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다음에 로컬 감옥에 같은 데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절차도 복잡한 데다가 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또 이미 벌써 마이너스 됐습니다. IC 예산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작전이 이제 저등을 걸렸으니까 이거는 구치시설을 지금 확장을 하는데 미국 내 한 10개, 11개 군기지에 지금 텐트촌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그것도 군부대에다 사실은 이제 수용하는 게 모양은 좋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시비 걸릴 수도 있고 법정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구금이나 추방 재판 없이 바로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추방 재판에 넘겨주면 추방 재판 이민법원 안에서 추방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360만 건이면은 한 3, 4년 걸리는 모양입니다. 재판 일정을 잡는데도. 네. 이러니 뭐 3, 4년 걸리면 미국 법이 참 어찌 보면 좀 고약하게 돼 있는데요. 추방 재판에 넘겨서 계류 펜딩 중일 때에는 워퍼밋까지 발급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돈 먹고 살으라고 이제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이제 아주 뭐 다 모든 게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게 바이든 시절에 너무나 이렇게 이제 그게 한꺼번에 악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추방할 수 있는 체포해서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신속 추방에 상당히 중점을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한특파원님도 뭐 미국에 오래 사시면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런 거를 이제 봐 오셨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이번에 이 작전이 예전보다 확실히 좀 뭐랄까 이 강도가 더 세진 거는 틀림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민주당 행정부 사실은 지금까지 근년 들어서 최고의 기록 추방 기록은 오바마 시절이거든요. 네. 2012년에 40만 명 이상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일기 때도 20만 명이 안 됐거든요. 한 해 평균 추방자 수가. 바이든 시절에 너무 초반에 그랬어요, 사실. 추방자 수를 보면은 한 해에 5만 7천 명, 7만 5천 명. 마지막 순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회기에 27만 명을 추방하고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 보면은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경에서 이렇게 그냥 돌려보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다 추방이라고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 장난을 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내부 이미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오버스테이. 비자를 갖고 왔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그걸 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자들이고요. 또 전체의 절반은 10년 이상이 10년을 넘은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민주당 행정부의 한 가지 좋은 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미 미국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고 많은 또 기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세금도 낼 거 내고 아이들은 또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 또 학교도 다 다니고 그 미국 사회가 결국은 그런 쪽으로 해서 지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봐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조금의 큰 차이를 아마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대형 산불로 초토화된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 보다 저렴한 주택을 건설해서 재건에 나설 수 있게 돼 있지만은 부유층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G세대들이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 부담과 취업난 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산불로 불타버린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대형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계획이 나와 있네요. 네, 좌스틴 코아노프는 퍼시픽 팔리세이드에서 지금껏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 건물 중 하나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이 코아노프는 퍼시픽 팔리세이드 지역 가장 주요한 그 상업용 단지에 있었던 선셋 블러바드 쉘 주유소를 소유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쉘 주유소는 산불로 전소돼 버리고 말았고요. 그러자 이번엔 8층 높이로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포함해서 최대 100개에 달하는 아파트를 짓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산불 이후에 그 계획을 지금 실현할 때라고 여기는 겁니다. 네. 이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은 뭐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는 물론이고 아파트 자체가 별로 별로 없어요. 눈에 안 띄는 맞아요. 그런 동네잖아요. 맞습니다.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퍼시픽 팔리세이드 지역 평균 주택 가격이 350만 달러였습니다. 예. 거의 주택들 뿐이었고 아파트는 없었는데요. 가구 평균 소득이 32만 5천 달러로 나왔고요.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제한된 임대주택의 총 숫자는 두 곳으로 제한됐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고 퍼시픽 팔리세이드를 이제 재건해야 하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 산불 이전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하, 네. 예를 들면 이 지역을 자주 드나드는 차량이 아니라면 드론으로 추적까지 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정도로 전보다 예. 더 멋지고 더 안전하고 더 고급스럽게 그렇게 다시 지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성을 짓지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 그리고 재건을 하려는 지역 리더들은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추가되는 전망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반대한다는 달가워하지 얘기네요. 않죠. 네. 이미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습니다. 정치 또 커뮤니티 리더들은 저렴한 주택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캐런 베스 LA 시장은 지난 1월 이 리조닝 그러니까 구역 재지정에 관한 질문을 받으니까 팔리세이드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주민들이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시장 대변인도 그 후에 거듭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스 시장의 재건 차르이자 개발자 스티브 소본로프는 이 퍼시픽 팔리세이드에 아파트를 좀 더 짓는 걸 지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결국은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라는 계획은 어려움에 놓여지겠네요. 네, 이전보다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 물론이고요. 거기에 있었던 아파트를 재건하는 것조차 힘들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주인은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선 이제 관료주의 늪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게다가 가능한 소득이나 임대료 제한에 대한 혼란, 이게 예측 불가성을 좀 더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소득 주택에 대한 저항, 또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파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산불 이전에 그나마 퍼시픽 팔리세이드에 존재했던 소득 다양성이 종식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칼폴리포머나의 앤서니 올랜도 교수가 그처럼 예측했습니다. 네. 사실 그 지역에는 예전에 아시안들 흑인들이 이사 가는 것조차도 눈치 보였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랬을 겁니다. 네. 제가 거기 80년대가 아니 78년도인가 거기에 이제 집을 샀었는데 네네. 아유 애 많이 먹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 이 유색 인종이라든지 그렇게 한테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던 그 지역인데 지금 거기 저소득층의 아파트를 밑에다가 조금 진다? 그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오케이 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럼 뭐 저 시장도 벌써 책임 안 지겠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G세대들은 더 이상 사무직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기술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경제 전문지죠. 포춘이 어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G세대 남성들은 대학 대신 식당의 주방으로 향하고 있다. 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학자금 대출 빚 부담 없이 17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적었는데요. 해리스폴이 인투이 크레딧 칼마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니 이 젊은 세대 중 약
78%, 10명 중 거의 8명 꼴이 몸을 쓰는 기술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체는 목수, 전기기사 같은 기술직은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지 않고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살에서 34살 사이 이 젊은 남성들은 대학 학위가 없을 때 육체 노동이 필요한 직업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직종에서는 연소득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우선 트럭 운전사는 연간 6만 2천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1천 달러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나왔고요. 예. 건설 노동자는 최대 6만 2천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감독관으로 일하는 퍼스트라인 슈퍼바이저는 연봉이 5만 6천 달러에서 9만 4천 달러 사이에 달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또 이 요리사, 셰프가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가장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셰프였습니다. 전문 셰프는 연봉 최대 17만 3천 달러까지 벌 수 있는데 그게 꼭 학위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사로 그러니까 쿡으로 시작해서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이후엔 연봉 4만 7천 달러까지 벌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요즘 넷플릭스 보면은 요리와 관련한 셰프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 무지하게 많아요. 자, 그래서 학위 없이 일하는 남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직업이네요. 네, 퓨 리서치 센터를 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학위 없이 일하는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5가지 중 하나가 운전기사, 판매원, 그리고 트럭 운전사였고요. 예. 두 번째가 건설 노동자, 그리고 세 번째 화물 운송 일반 노동자, 네 번째 판매 직군의 현장 감독관, 그리고 마지막이 요리사, 그리고 조리사였습니다. 네. 요새 남자들이 나와서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거 나와서 그 칼질하는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아주 잘하죠. 이야, 예. 정말 그거 어떻게 그렇게까지들 하는지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남성들에 관한 내용이고 여성은 어떻습니까? 남성이 상대적으로 육체적 부담을 안고 있다 한다면 여성은 의사소통 기술과 돌봄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모색하는 편입니다. 피우 연구소 연구를 보면 대학 학위가 없는 젊은 여성들의 상위 5개의 직업은 커스터머 서비스 직원, 또 간호보조와 정신건강, 홈헬스 에이드, 그리고 판매 직군의 현장 감독관, 캐시어, 그리고 웨이트리스였습니다. 고객 서비스, 이 직원은 연간 최대 5만 6천 달러 버는 걸로 나오고요. 캐시어는 5만 달러, 그리고 웨이트리스는 6만 6천 달러를 벌 수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학위가 없는 남성에 비해서는 임금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Z 세대를 보면은요, 대학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점점 비싸지는 대학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 빚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 젊은이들이 직업 학교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한 조사 결과 2023년 직업 교육 중심의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률이 16%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 전공자는 23%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프로그램 등록도 7%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한편 2023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직업은 풍력 터빈 기술자로 연봉이 최대 10만 3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주위에 냉난방 기술자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여름에 뭐 에어컨이 고장 났다, 네. 뭐 난방기가 고장 났다, 냉동기가 고장 났다 했을 때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무지하게 비싸요. 예, 찾기도 그분들 어렵고. 한번 나왔다 가시면 뭐 몇백 불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되도록이면 고장 내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웨이트리스 분들도 이렇게 6만 원, 6천 달러씩 받고 그러시면 이게 팁이 포함된 금액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팁에 면세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왜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웨이트레스를 뭐 단기간 아르바이트처럼 해야지 했다가 계속 그게 정말 직업이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맞아요. 예. 한인타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뭐 네. 지금 뭐 보시면은 몇십 년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네, 네. 다 또 현금으로 받고 또 그러니까 맞습니다. 팁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오늘은 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혈압이 저도 뭐 이렇게 재봅니다마는 항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이제 건강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 접근하시는 거가 혈압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을 어디까지 맞춰야 된다, 혈압에 대해서 가장 좋은 수치는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해드리면은 120에 80, 요 숫자 중에는 이제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120에 80을 맞춰야 되는데 검사를 하면은 130대 나오고 140대, 150 아니면 더 높게도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기본기를 좀 다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정했고요. 혈압은 이제 정상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정상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걸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딱 병원에 와서 이제 혈압을 딱 쟀는데 혈압이 높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빨리 걷느라고 내 근육을 더 썼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조금 됐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늦었는데 어떻게 캔슬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혈압이 또 올라가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오히려 어떤 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은 내가 빠르게 걷거나 뛰지도 않았는데 내가 신경을 쓰거나 걱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혈압이 높게 나온다. 그럴 때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나의 기본값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쉽게 생각해서 다 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고 비우시고 이제 아침에 대변을 보시는 분이면은 대변도 비우시고 속도 비워야 돼요. 이제 공복에 아무것도 아직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몸에 있는 힘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으셔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딱 앉으셔야 돼요. 다리를 꼬고 앉아있거나 바닥에 앉으시면은 아니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으시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됐고요. 이제 몸에 힘을 쫙 다 뺐으면은 마지막으로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한 3분 동안 좀 명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시면은 나의 기본값이 나옵니다. 그게 기본값이군요. 네. 네. 기본값은 기도까지 해야 되네요. 네네네. 기도까지. 오늘 혈압 잘 나오게. 네. 기도하시고. 그래서 매일같이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요. 에버리지가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평균 값이. 처음에 혈압을 관리를 하시는데, 입문을 하시는데, 자꾸 수시로 재보시고, 저녁에도 재보고, 퇴근하고 재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아침에만 한 번씩 재시면서, 나의 기본값을 찾으시는 게 안정적이 될 겁니다. 우리가 부정맥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부정맥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하고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까요? 네.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부정맥 때문에 이제 맥박이 너무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서맥 때문에 너무 늦어지거나 그러면은 심장에서 이 압력을 쥐어짜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혈압이 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오르게 되면은요,
그런 거는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도 한 젊은 환자분이 오셨는데 건강 염려증이 꽤 대단하셔서 내가 어떤 암이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혈압도 높고 맥박도 같이 높고 심장을 들어보니까 두근두근 하고 있고 손에 땀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네. 그런 분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약을 먹어야 된다든가 뭐 처방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겠네요. 네, 너무 섣불리 혈압약을 드리면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한 환자분도 새로 오셨었는데, 네. 그 예전에 다니던 병원 몇 군데에서도 이제 혈압약을 처방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여러 약을 다 사용을 해보셨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시라 했고. 혈압을 측정을 하셨더니 혈압약을 드시고 나니까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혈압약을 당분간 중단하시고 혈압을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딱 120에 8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처음에 병원에 가셨을 때 너무 긴장한 탓에 혈압이 너무 높게 측정이 돼서 진짜 혈압은 120에 80이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약이 너무 성급하게 처방이 되면은 이렇게 저혈압까지 가게 돼서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을 안 먹고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혈압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염식 다이어트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저염식 다이어트도 너무 좋고요. 그 특히 또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소금에 이제 민감하게 되면서 저염식을 시도하시면은 더 효과를 보는 게 노년기고요. 이제 식단 말고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잠자는 것. 네. 네. 대부분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이 높아요. 자꾸 피로감 때문에 신경을 계속 곤두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마음 관리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잘 듣고 내가 좀 예민한 것 같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예민하다고 얘기해 주면은 그런 것도 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고요. 조금 이제 속도를 살짝 내셔서 걷기 운동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 카톡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지인의 혈압이 135, 80, 95인데 약을 먹었을 때는 저희 혈압이 돼서 고생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문의해 봅니다라고 문자 주신 분 계십니다. 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아까처럼 정말 정석을 따라서 혈압을 재야 돼요. 정석을 따라서 혈압을 재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35에서 90 이렇게 나오신다 그러면은 아주 소량의 혈압약 쓰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말씀 나눈 이런 비약물 치료로 해결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 외에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몸무게가 느는 거는 괜찮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혈압약을 조절할 때도 방금 전에 문의하신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고 기저질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조금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80대신데 그러시면은요, 저는 건들지는 않습니다. 딱 괜찮으세요. 하지만 5, 60대 분이시면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낮추는 게 좋겠네요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혈압이 저희가 연구도 많이 했고 혈압이 더 낮으면 낮을수록 어르신들은 많이 어지러워하시고 낙상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혈압약을 조금
좀 느슨하게 쓰기는 하고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넓게 해석을 하셔서 건강하신 80대도 있으세요. 노쇠하지 않은 80대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쇠하지 않았는데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혈압을 계속 내 나이 때는 140 아니면 150으로 맞추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노쇠가 없다면은 나는 조금 더 건강하기 때문에 혈압은 최대한 낮게 오래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더 낮게 가는 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쇠하지 않았다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 기본 행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보행 또는 이 장 보러 다니고 뭐 운전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씩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으면은 차라리 더 낫겠다. 꼭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조금씩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은 노쇠가 조금씩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노쇠가 왔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거가 많이 없고 이제 정말 간병인이 붙고 가족이 좀 붙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노쇠예요. 그러니까 앞서 저염식 말씀하셨는데요. 이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소금을 또 안 드셔가지고 뭐 건강이 해쳐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맞아요.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염식 다이어트 식단은 또 한번 저염식 하신다 그러면은 또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금을 아예 안 넣으세요. 맞아요. 그러셔가지고 또 소금이 너무 낮게 나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보통 먹는 것보다 살짝만 그 소금을 더 넣는다라고 살짝 싱겁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보통 요리하실 때 간은 다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은 소금은 염분은 음식에서 먹고 이제 수분을 따로 이제 챙기는 거기 때문에요. 음식 드실 때 어느 정도 간해서 드시는 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했습니다.